자, 우리가 전지전정을 할 때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엔율이라고 처음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탄수화물과 질소의 성분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탄소하고 질소라는 단순한 그런 개념보다는 탄수화물과 질소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녹색 식물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녹말, 셀룰로스, 포도당 같은 다양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주는 질소의 양,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질소, 인산, 칼륨과 같은 시비를 하셨단 말이죠. 물론 이제 자연 상태에서 그냥 심어놔도 일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질소나 아니면 토양 속에 일부 있는 것들 내지는 유기물이 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에서도 다시 질소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로 유기농하는 분들은 이제 그것이 별도로 다시 또 질소가 용출되는 이런 걸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무를 판단할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내가 준 질소 성분량하고 내가 탄수화물은 어찌 할 수가 없죠. 그러지만 나무가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면은 나무 수세가 굉장히 건강하게 크게 자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양분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주는 질소양이 그 나무가 많이 빨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자람새가 부질하면서 가을철 되면은 꽃눈만 몽땅 보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을철보다는 이제 봄이 되면은 꽃눈이 자세히 보이겠죠. 그랬을 때 나무의 이런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꽃눈이 많다. 그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준 질소 성분량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똑같은 포장에서 나는 똑같이 비료를 줬는데 얘는 잘 자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론적으로 토양의 근권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던 그 나무에 뿌리에 장애가 생기면은 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포장에서도 어떤 과습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발육을 못 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느 일정 부분은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는데 일정 부분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런 상태도 나는 분명히 똑같이 줬는데 왜 이래요 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또는 이유에 의해서 질소라는 성분이 제대로 못 들어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아까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은 질소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소 성분하고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이라는 거에 비율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꽃눈이 제대로 형성이 됐냐 나무만 너무 풍성하냐 하는 것들이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라는 것이 아래쪽에 있는 시엔율이라고 해서 이게 시엔율이 높다 하는 것은 결국은 개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꽃눈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시엔율이 낮다 하는 것은 결국은 탄수화물이 만들어진 양보다도 질소 성분을 많이 주어서 나무가 풍성하게 나무만 자랐다 하는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포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서 나무는 풍성한데 꽃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꽃눈을 많이 일부러 잘라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은 꽃눈 하나에 잎눈이 몇 개 정도 있어야 이게 익혀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시엔율에 저희가 낮다라는 시엔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오히려 질소 성분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었을 때는 나무만 풍성해진다.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장에 갔을 때 꽃눈이 많은 것들은 꽃눈을 많이 좀 제거를 시켜서 오히려 영양성장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무가 좀 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줘야 될 것이고, 나무는 풍성한데 꽃눈이 적은 것들은 일부러 꽃눈을 많이 잘라낼 필요 없이 적정량을 그대로 달고 갈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그 열매를 익혀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전정을 얼마나 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CN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다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나온 분들로 다 보일 정도로 다 젊어 보이세요.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든 국민학교든,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다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광합성작용이라는 것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자연적으로 이게 하고는 있으되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느냐, 뭐를 해줘야 될까요? 물론 햇빛이 잘 들도록 그 햇빛 잘 드는 곳에다 식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두 번째로 해줘야 될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을 잘 줘야 됩니다. 햇빛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물을 잘 줘야 돼요. 물이 있어야만이 이게 합성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지만은 물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광합성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내가 물만 잘 주어도 나무는 절반 이상은 제대로 키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물을 얼마나 잘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나무 속에 이제 설탕으로 존재를 하죠. 아까 포도당, 녹말,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다양히 궁극적으로는 수체 내에서 설탕이라는 걸로 존재를 하면서 그것이 다시 호흡을 통해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에너지화로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은, 자, 등산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힘이 떨어진다 하면 뭐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당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당이라는 것은, 물론 당뇨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당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등산 가는 분들은 초콜릿도 갖고 가고 사탕도 가지고 가고 하는 것들이, 그런 힘이 떨어지면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단 성분들을 섭취를 하다 보면은 다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ATP라는 그 식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가장 몸속에 작은 모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손짓발짓을 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당 소모가 되지만은, 여러분들보다 저는 손짓발짓하면서 말을 하면은 그만큼 소모가 많이 됩니다. 제가 빼빼 야유했잖아요. 네. 하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당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당을 만들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햇빛이 하는 일이고,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산화탄소랑은 거의 공기 중에 다, 햇빛과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지만 물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서 주어짐으로써 이게 탄수화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광합성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탄수화물이 많이 만들어내야 우리가 주는 질소 성분하고 이게 비율이 맞아떨어져서 나무가 건강하게 크는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왼쪽 나무하고 오른쪽 나무하고 어떤가요? 네? 오른쪽 나무는 건강한. 자, 왼쪽 나무는 제가 2009년도에 연합뉴스인가 하는 이 신문에서 보도를 보고 내가 이곳을 찾아갔어요. 이 나무가 있던 거 경기도 파주의 수원이라는 그런 농장인데, 이 사장님이 나중에 경기도 그쪽 파주에 제가 강의 가가지고 여쭤봤더니 자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블루베리를 좋은 것을 팔기만 하고 본인은 많이 안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좋은 거 드시려고 블루베리 재배하시잖아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좋은 거 팔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부터 잘 드시고
근데 사실은 저도 잘 안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잘 안 먹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수학기 때나 아니면은 선별하다가 좋은 것 나오면 한 주먹씩 어거지로 제 입에다 밀어 넣습니다. 안 먹으니까. 근데 분명히 좋은 것인지는 알지만은 제대로 잘 안 챙겨 먹는데 여러분들은 꼭 잘 챙겨 드시고, 제가 사실은 블루베리를 하기 시작한 계기도 이게 블루베리가 정말 좋다라던데,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를 나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블루베리 하는 데를 찾아갔다가 저도 블루베리에 입문한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것을 나도 평생 내가 비싸고 한 이 블루베리를 내가 재배하면은 평생 먹고 살겠구나라고 시작해서 했던 것이 블루베리 재배 시작입니다. 자, 근데 왼쪽에 있는 나무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37년 된 나무라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것이 이제 방치돼서 재배를 했다가, 그러니까 일본에 블루베리가 수입이 될 무렵에 우리 국내에도 가지고 들어왔다가 기본적인 연구를 안 하고 이렇게 식재를 해놓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은 화산토다 보니까 적응을 잘한 토양이고, 우리나라는 일반 토양에다 식재를 해보니 그것도 모르고 일반 과수나무처럼 예를 들어서 양분이 많은 그런 토양에다 심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토양 pH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블루베리는 기본적으로 넓게 잡으면 4.0에서 5.5 사이 정도, 4.2에서 5.3 막 이런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강산성 토양에 그런 양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토양은 어때요? 다 pH가 일반 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6.5 이상으로 다 이렇게 맞춰놓은 토양들이단 말이죠. 그런데다 식재를 해놓으면 잘 안 크죠? 일반 토양에다 갖다 블루베리 식재해 놓으면 크던가요? 잘 안 자라죠. 그냥 심어놓은 채로 1년, 2년 지나도 그냥 그 크기에서 죽지는 않아도 마지못해서 살아있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냥 방치를 해놨던 것을 이분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든 계약하니까 화분에다 해가지고 다 식재를 해놨더라고. 한 40여 주가량을. 그 중에서 가장 낫다 한 것을 얼굴로 그 농장 입구에다가 딱 심어놓은 걸 사진 찍으셨는 거예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면 나무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오른쪽 곳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 농가 블루베리인데, 이것이 신틸라라는 품종입니다. 제주도에 여기 밑에 보면은 두둑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제주도의 화산 토양의 이점입니다. 근데 제주도 토양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하고도 또 가까이에 있는 한 분 농장에 갔더니 전부 다 우리 육지에서 가두리 농사 짓듯이 전부 다 가두리 PP 용기로 해가지고 크게 한 70cm 지름 정도로 해가지고 해놓으셨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좋은 땅에서. 그랬더니 그 땅은 한 산만 파도 밑에 바위가 걸려가지고 심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토양들이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농장은 제가 제주도 가면 가끔 한 번씩 들리는 농장인데요. 보면은 여기에는 거의 두둑이 없이 평바닥으로 심었어요. 그래도 물빠짐이 좋고, 이 농장이 여러분들한테, 물론 여기에도 지금 블루베리 농사를 잘 지어서 돈 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돈 얼마나 벌면 되겠어요? 평당 어느 정도 벌면 되겠습니까? 응? 평당 얼마요? 5만 원. 5만 원이면 예전에 파프리카 농장 그 시설 좋게 해놓은 농장에서 3만 원만 나와도 정말 돈 버는 농사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농장 제가 사례로 잠깐 돈 얘기 좀 할게요. 돈 얘기 제가 어디 가면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자극 좀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농장이, 이분이 2200평 농사를 짓습니다. 블루베리 농사. 예전에 처음에 11, 12년 정도 즈음에 시작할 때 이분이 감귤나무를 베어내고 이 블루베리를 갖다 심으니까 다 미친놈이다 했다고 가족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아들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농장에서 얼마를 수확을 하느냐? 1년이면 매출액이 약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제주도는 시설 하이브시는 시설 아니면 안 돼요.
하이브시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 위에 낮게 묻히잖아요. 바람 불면 다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하는데, 거기 제주도는 10원 한 푼도 보조가 없습니다. 다 자비로 하우스를 지어요. 그런데도 시설 하우스를 해가지고 이 농장에서 약 3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여기에 난방비 조금 들어가고 인건비 포함해서 7, 8천 정도 제하고 2억 2천 정도 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나와요? 10만 원. 순이익이 10만 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5만 원대 이상만 나와도 아주 좋은 농사죠. 해볼 만한 농사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부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전업을 하듯이 정말 정성을 갖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심어만 놓으면은 옛날에 뭐 집 마당에 유실수 하나 심어 놓듯이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닿지 않을지 몰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공부가 됩니다. 또 잊어버리고 있던 걸 다시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이분은 이제 매년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나무는 뭐냐면은 한번 강전정을 한 거예요. 아주 이렇게 몇 년 계속 하다 보니까 수양고들처럼 이게 신틸라가 굉장히 늘어지는 상태죠. 나무 보면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위에 한번 싹 쳐가지고 다시 한번 키워낸 것이 이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전지전정 하면서 이 문제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관리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 이거 왜 전지전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로는 이제 뭐 TR율 내지는 뭐 일부는 또 SR율이라고 해야 된다. TR율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것 때문에 TR율하고 SR율하고 제가 같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탑이라 이쪽에, 그러니까 지상부 쪽하고 뿌리, 루트 해가지고 두 가지,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비율은 거의 맞아떨어져야 된다. 근데 왜 우리는 지상부를 전정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분명히 뿌리하고 지상부하고는 맞게 해서 지들이 균열감 있게 이렇게 크는 만큼 같이 크는데 왜 잘라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상부에 우리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히는 양만큼 지상부를 덜어주어야 지하부 뿌리에서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만큼 정도는 지상부를 덜어내줘야 됩니다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착과량 때문에 또는 수용관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착과량 때문에도 우리는 거기에 준할 정도의 전지전정을 좀 해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두 가지 CN율하고 TR율하고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라는 두 가지를 균형을 이렇게 맞춰줌으로써 고품질의 블루베리를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리코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정부 우세성, 정부 우세성은 결국은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정화 우세성, 리코메 뭐 정부 우세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리코메 법칙이라는 자체가 아까 휴식 시간에도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도장지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도장지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포인트가 안 되니까, 도장지가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어떻게 저거를 남겨놔야 됩니까? 옆으로 간 것을 남겨놔야 됩니까? 일부는 옆으로 휘어진 가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정부 우세성, 정화 우세성으로 위로 올라간 것들이 세력이 강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이렇게 위로, 오른쪽의 것처럼 위로만 반드시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크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늦게 익게 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열매가 착과량이 적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부 여기에서 보듯이 각도가 너무나 일직선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꽃눈 형성이 불량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약간은 옆으로 누워야, 그러니까
일부 꽃눈을 많이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를 옆으로 눕혀서 유인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저기 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옆에 가지를 꼬을 수 있으면은 살짝 이렇게 도장지 같은 경우는 옆으로 조금 눕혀 놓는 것도 꽃눈을 잘 내가 늦었다 싶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늦었다 시기가 근데 너무 위로 솟구쳤다 그랬을 때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한번 이제 봐보시자고요.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우세성, 정화 우세성이라는 것은 항상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렇게 꽃눈이 발육 상태가 가장 좋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계속 옥신이라는 것은 위로만 솟구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것들이 저 위에 보면은 조금 부실하게 우리가 수확하고자 하는 양만큼이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왜 저런 왼쪽 편에 있는 그 가지처럼 왜 저런 현상이 생겼어요? 도장지가 왜 저렇게 위로 올라왔습니까? 그러죠. 저거는 왼쪽 편 지금 잘라낸 부위가 거기에 열매가 착화가 돼가지고 가지가 쭉 처진 겁니다. 그러죠? 가지 유인을 해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처진 가지로 오히려 여기에 누워있으면 양분이나 이런 것이 흐름이 더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누워있는 것들은 오히려 열매 익어가는 것도 그만큼 습기도 늦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저건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부 우세성, 정화 우세성 때문에 중간에 휘어진 부위 위쪽에 있는 잎눈에서 다시 가지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로 양분이 가던 양분이 위쪽으로 솟구쳐 버리니까 처져 있는 열매가 제대로 익히고 키워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렇게 가지가 처지지 않도록 중간에 유인을 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적어도 각도를 살짝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 저런 도장지가 많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장지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거를 또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시기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7월달 정도까지 수준이 우리가 수확 이후에도 이제 계속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보고 중간에 이제 순짓기라고 보통 순접기라고도 하고 순짓기라고도 해서 억제를 시켜주면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옆에 츠가해서 다시 또 결과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미처 하지 못하고 이제 커졌다. 그랬을 때는 뒤에 이제 다시 나오니까 한번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상태가 돼서 리코메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억제를 많이 시켜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위로만 솟구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나무의 호르몬 중에서 옥신이라는 거하고 뭐 사이토키닌 내지는 시토키닌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가지는 옥신이 주로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거, 시토키닌 내지는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옆에 있는 곁눈에서 가지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저 이렇게 활동하는 정화가 억제가 되면은 옆에서 다시 방금 이야기한 도장지를 억제를 시켜주면 그 아래쪽에 있는 잎눈에서 다시 결과지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주면은 결과지가 더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는 좀 이런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주하공 교수님이 그 해외 초빙 교수를 한 번씩 오셨을 때 오시면은 그분들은 절대 이렇게 도장지 올라가는 것을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외국의 사례는 그래야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블루베리가 몇 년 정도 수령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보통 40년에서 50년 산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정도 사는 나무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본도 제가 35년 됐었고 했다라는 나무 보셨듯이 40년에서 50년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 상태로 자라도록 놔뒀을 때 수령이 오래 가는데 계속 억제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수명 자체도 단명이 되고 외성화된다라는 거예요. 나무 크기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는 드넓은 벌판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나무를 제대로 크게 키우려고 하는 분들은
도장지를 억제를 안 시킨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적은 면적에서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수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 도장지를 억제를 해서라도 결과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도장지 하나 올라가 가지고 한 군데 꽃눈 형성될 거, 도장지 억제시켰을 때 격가지가 2개, 3개 나오면 결과지가 하나가 2개, 3개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전정을 해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전정이라는 것이 100% 제가 원리는 설명드리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정을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주도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납품을 하는데 크기와 상관없어요. 지금은 13mm 이상으로 커졌다고 그러는데 13mm 이상이면 무조건 같은 값이에요. 우리가 경매시장 가면 뭐 20mm 이상 뭐 왕망특 막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뭐 가격을 더 받고 16, 18원 덜 받고 뭐 14, 16은 더 조금 받고 이런 개념이지만 그런 납품하는 분들은 몇 미리 이상 오면 무조건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정을 많이 해가지고 왕방울만하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량 이상의 크기로 키워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전정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지어서 꽃눈은 1개만 남기세요, 2개만 남기세요 이런 방법으로 저는 전지전정 강의를 안 하는 편이라는 이야기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나는 직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러지만은 경매시장에 갔을 때는 어때요? 그 크기에 따라서 달리 하지만은 방금 이야기한 납품하는 분들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체험농장을 한다. 그럼 어때요? 많이 열게 만들어 놔야죠. 왕방울만하게 해서 몇 개 안 달려놓으면 체험으로 와가지고 몇 개 따가지고 가고 나면 그 다음번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들이 품종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전지전정도 제가 이런 원리에 대한 설명은 드려도 꽃눈을 몇 개 남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제 식물들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렌, ABA 등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휴면기 때 이 식물체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잠을 자고 막 하는 이런 것들도 그때는 이제 옥신이나 뭐 시토키닌 내지는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보다는 지베렐린이나 에틸렌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더 왕성하게 됨으로써 잠을 자게 되는 이런 환경들이 되는 것들이 수체 내에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이런 거고요. 지베렐린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 영동 포도 또 고장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지베렐린 처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씨 없는 포도들 만드는 것이 뭐 다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블루베리를 그런다고 해서 지베렐린 처리해갖고 왕광물만하게 만들어야지 또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좀 방법도 또 애꿎게 또 해보시는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결과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다 드렸으니까 이거는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여러 가지 이것이 이렇게 호르몬으로 인해서 휴면에도 들어가고 생리 활성화 다시 휴먼 타파가 돼서 새로이 또 생리가 활성화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는 거고요. 강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지를 없앤다든가 너무 미숙하게 잘 올라오는 가지를 아래쪽에서 강하게 잘라냈을 때 더 새로운 가지가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강전정을 하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유목기 때 이렇게 강전정을 해서 결과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유목기 때 일부러 다 이렇게 강전정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그 개장형이냐 직립형이냐 방개장형이냐에 따라서 이 방법도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예를 들은 주쿠 같은 거 또는 메도우락이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아래서부터 강전정을 해서 새로운 가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개장형인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알아서 옆으로 퍼져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어렸을 때 다 자를 필요는 없더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강전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실 때 품종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더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강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 지표면 가까이에서 강전정을 했을 때 세력이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나무가 오래됐다든지 나무가 좀 부실해서 그냥 아주 없애야 되겠다, 갱신을 해야 되겠다 한데 열매는 좋다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서 새로운 가지로 키워내는 방법들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잘 안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 그러니까 남부하이붓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분들이 주로 김해나 아래쪽에서 이제 일찍 가온하우스에서 수확하는 분들이 하는 방법은 수확하고 나서 완전히 싹둑 자릅니다. 막 무릎 높이 정도에서 완전히 나무를 싹 잘라가지고 다시 새로운 가지를 뽑아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열매는 좋습니다. 더 기존에 있는 가지들, 우리가 주축식 갱신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된 나무들은 우리 흔히 사람으로 말하면은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영양관리에 조금 부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5, 6년 이상 지나면은 주축식 갱신을 해서 아래쪽에서 새로운 가지를 올려서 다시 주축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강전정의 그런 원리가 되겠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강전정을 저 오래된 노목을 갖다가 잘랐는데 어디서 싹이 나오느냐, 잎눈도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나무 속에 이렇게 자마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가 그것이 다시 그 위에 위쪽이 제거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호르몬이 발현돼 가지고 이것이 싹이 터서 올라오는 이런 결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잎과 과일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과일들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블루베리도 적어도 열매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는 잎이 5장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원리로 연구 결과를 뒤에 보면은, 제가 그런 연구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연구 결과를 보면 적어도 5장 이상의 잎의 비율을 갔을 때 제대로 된 열매가 중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그건 뭐예요? 잎이 말 그대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광합성작용을 잘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양분을 만들어내야만이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서 당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호흡을 통해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무도 키우지만은 설탕이 많이 존재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과일이 달콤하도록 만드는 당분을 올리는 것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게요. 여러분들이 수확을 할 때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수확기가 되면은 일부러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물을 말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블루베리 수확하기 전에 당도 높인다고 물을 안 주거나 그런 분들 계시지는 않죠? 네? 적당히 준다고. 많이는 안 줘도 적당히. 적당히, 항상 적당히는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물을 말리는 것이 당도를 올리는 것이 방법이 틀리다고 전혀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물이 한 컵이 있는 데다가 내가 설탕을 한 스푼을 탔어요. 이 가득 차 있는 물에 한 스푼하고 절반 정도 물이 줄었을 때 당도는 어떻게 될까요? 2배로 높아지죠. 근데 문제는 물을 말리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 무게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은 이 당분이 예를 들어 당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력이 세져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열과가 나는 현상이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과에 영향을 궁극적으로 많이 미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제가 배추 이야기를 했어요. 배추 숨을 죽일 때 소금을 조금만 친 거하고 많이 친 거하고 어떤 것이 빨리 물이 빠져나옵니까? 많이 쳤을 때죠. 그러듯이 이 안에, 열매 안에 당분이 많아졌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열과난 거 열매 바로 터지자마자 한번 드셔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드셔보시면 그거 당도 높습니다. 그 이제 물론 품종의 특성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스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 당도가 더 좋으니까도 더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은 일부 아무튼 물을 말리게 되면 이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당분에 의해서. 그러면 빨아들이는 힘이 삼투압이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물이 쉽게 훅 빨아올리면 어때요? 우리 급하게 달리다가 물 먹으면 살에 들리는 현상처럼 역시 블루베리도 그런 현상이 생기면 열과가 생긴다. 우리가 이런 열과를 공부를 할 때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갑자기 뜨거운 열매에 찬 빗방울이 닿으니까 터진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물을 너무 말리지 말고 꾸준하게 주시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염려가 된다 싶을 때는 물을 줄 때 거기다가 하다못해 당분을 좀 섞어서 주세요. 물을 주시면서 비가 많이 온다 싶을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열과가 많이 나는 스타 같은 이런 품종들 노지에가 심어졌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당미를 이용해서 액비 같은 걸 만들어낸 것을 조금 더 거기에 첨가를 해서 살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궁극적으로는 당밀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희석을 해서 조금 물하고 같이 넣어 주신다든지 하면은 열과 현상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건 제가 실험적으로 저한테 인턴을 했던 젊은 분들이 블루베리 전문 카페를 한다고 하면서 그 전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면서 수확하면서 다 먹어보니까 스타가 최고 맛있다 해가지고 스타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설하우스도 아닌데. 근데 그거 열과나서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 갖다 한 500여 주를 스타만 심어놨는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나한테 공부는 했는데 저걸 어떻게라도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겠는데 해서 한 것이 액비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는 이제 뭐 1인상 가리 뭐 이런 것이 좀 들어있는 그거를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당미를 조금 더 과하게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갖다가 물 줄 때 좀 비 오기 전에 살포를 좀 해주라. 그랬더니 다 옆에 사람들 다 터질 때 아주 안 터진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선방을 하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노지에서 내가 열과나는 품종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비 오기 전에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흔히 말해서 뭐 황금알 농구부 해가지고 설탕 가지고 농사 짓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도저도 안 되면은 설탕이라도 좀 희석해가지고 물을 줄 때 그렇게 한번 주어보세요. 열과가 많은 품종은. 그렇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또 저것도 설탕도 비싸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면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팔아요. 가루 형태로 된 포도당, 뭐 20kg, 25kg에 뭐 3만 얼마 가는 정도 되니까 그거를 조금 희석해서 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큰 부작용이 일어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과가 많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막 그렇게 주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열과의 해결 방법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너무나 많은 착과량을 보였을 때는 열매도 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이게 그만큼 익는 시간도 길어지잖아요. 수확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나 과다 착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보면은 꽃눈 하나에 잎눈 5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열매 하나에 잎 5장 이렇게 하면은 쉽지만 우리가 꽃눈이고 잎눈일 때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꽃눈하고 잎눈 숫자로, 자, 우리가 다른 과일처럼
꽃 하나가 열매 하나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에 보시다시피 꽃눈 하나에서 이렇게 길어나와 가지고 5, 6개부터 10개 이상까지 열매가 맺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잎눈은 어때요? 아래처럼 이렇게 잎눈이 길어나오면서 잎이 여러 장이 나오잖아요. 많게는 이제 쭉 긴 저희가 가지로 나오면서 잎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정을 할 때는 꽃눈하고 잎눈 숫자로 비례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전정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꽃눈하고 잎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험 결과를 보면은 5대1 정도 됐을 때가 과일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꽃눈 하나만 남기세요, 2개만 남기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그냥 완전히 나무를 몽둥이를 만드는 분들이 계셔요. 장가리를 다 쳐버리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면 그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열매는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맛이 없죠. 그만큼 당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잎 숫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장가지까지 뭐 다 칠 필요는 없이 적정량의 것을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정을 할 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은 엽록체는 뭐 설탕 공장이다 하는 것들이 잎이 결국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낙엽기 전까지 이파리가 상하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는 거죠. 여러 가지 병해충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